북한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김정은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고 북한 주민 사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 두 개 분리해 봐야 돼요.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이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됐거든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북한 체제가 회생 가능한가, 회생 불가능한가 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저들이 약속한 식량 배급 제도를 복구하는가 못하는가에 딱 달려 있어요. 근데 80년대 말부터 지방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내가 기억하기는 1990년대 초에는 국방과학자들도 식량 배급을 못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식량 배급은 고주지 단위로 딱 나가기 때문에 중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력적으로 식량 배급을 못 받았어요. 그 상태에서 오늘까지 북한의 식량 배급 제도가 복구됐다는 그 어떤 증거나 소식이나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북한 주민들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오직 먹을 것밖에 없어요. 북한은 어떤 필수품도 소비품도 향락품도 주민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다 파괴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싸구려 상품들로 밀매 거래가 기본이에요. 북한 주민 사회는 저 체제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자기 나름의 최소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해결되자면 식량 배급 제도를 복구해야 되는데 북한은 지금 40년째 복구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 사이에서는 그저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왔으니까 그들에게는 삶을 향한 희망도 기쁨도 그 어떤 낙관주의도 없어요.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니 사는데 옆에 놈보단 더 열심히 살자. 그 가장 낮은 단계의 삶에 대한 욕망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식량 문제, 이거는 국가가 책임지고 어느 국가든 백성은 먹여야 동원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뭐 독재 체제든 비독재 체제든 어떤 체제든 그게 1순위를 뒀는데 김일성도 늘 말했어요. 김일성 족속도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다. 쌀로부터 공산주의 사회에 진입한다 해가지고 70년대를 기점으로 80년대 후반부터는 급격히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농업에 대한 그 어떤 비전이고 정책이 다 실패했어요. 과도한 김일성 족속의 내피셜 때문에. 북한은 급격히 꺾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70년대가 북한은 황금기라고 봐요. 서서히 내려가다 90년대 뚝 떨어졌기 때문에 미처 정신 차릴 수 없이 당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몰라요. 북한 주민사회가. 세계 밖은 전혀 못 봐요. 왜? 뭐 때문에 식량 배급 제도가 문의는 남아있는데 가동 못하는지 이걸 몰라요. 그게 김일성 족속의 농업 정책이 실패라는 것. 이걸 몰라요. 근데 김일성 족속은 인정을 안 해요. 이걸 또 주체농법을 아직도 깨들어요. 이게 가장 좋은데 소위 간부들이 주민들에 대한 사상 선동을 잘못해서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고 딱 보고 인민들이 잘 움직여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딱 요렇게 지적질해요. 오늘 아침까지도. 우리는 봤어요. 90년대 얼마나 많이 굶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길 가다 진짜 10m, 15m에 하나씩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어떤 주민도 god어서 제대로 레도 못 갖추고 묻었어요. 그게 북한의 평양시를 제외한 북한 전역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이 과정을 넘기면서 그때 북한 주민들은 뭐라고 말했나? 이제 몇 년만 더 지나가면 제사상을 차려놔도 제 떡을 먹을 사람이 없어서 개가 물고 다닌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처참한 말이에요. 김일성 족속은 늘 기득권을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동무들에게서 나의 신임을 벗겨놓으면 당신들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이게 김일성 족속의 기득권을 다루는 메시지예요. 최고의 슬로건이에요. 그 대신 걔들을 다 먹여 살려요. 김일성 족속은 북한을 통틀어서 음식과 마실 것을 제일 독점하고 있는 게 김일성 족속이니까 자기 체제 유지에 용이하게 분배를 하는데 전체 인민 먹일 건 없는 거예요. 자기 먹을 거하고 기득권 가동시킬 것만 있어요. 김일성 족속의 내피셜은 인민은 굶겨도 내가 너희는 굶기지 않지 않는가?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봐서라도 나를 끝까지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김일성 족속은 간부들을 처리할 때마다 수령의 신임과 배려를 저버렸다. 혁명의 배신자다. 제일 위에 수령 배신자로 딱 됐기 때문에 그 처벌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북한은 권력 국가이기 때문에 기득권에 들어가서 위에서 김일성 족속의 지시는 받지만 자기가 호통칠 백성은 더 많은 거예요. 이런 우월감이 작동하고 그렇게 기득권에 들어가면 국가가 먹여 살리고 다 보장해 주거든요. 기득권도
세 부류입니다. 북한은 당, 군종의 최상위 기득권. 이거는 가족까지 다 먹여 살려요. 이 자들이 한에서는 뭐까지 공급하는지 알아요? 매일 저녁 먹을 수 있는 맥주까지 공급해요. 북한은 맥주 생산량이 역부족이에요.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주일마다 열흘에 한 번씩 꼭 공급 물자를 받아오는데 이놈들은 맥주를 뭘 내주는지 알아요? 삿포로 맥주를 내줘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김책에 95년 12월 30일에 추방돼 가서 성진제강소 김책 성진제강소 지배인집에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수령의 어떻게 공급 시스템에 따라서 주는 아사히 맥주를 먹고 있더라고요. 300만 이상이 굶어 죽어 나가는 그 판국에 그게 수령 밑에서 받는 최고의 기득권, 핵심 기득권이고 그 다음에 중간 기득권이 있어요. 이 기득권은 그 어떤 직위에 따라서 본인 것만 주는 거예요. 가족은 먹여 살리지 않는 거예요. 그 밑에 제일 하층 기득권이라고 봐야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인민반장, 세법비서, 직장장, 공장장 이런 사람들은 평민이나 같아요. 주는 거 없어요. 그러다 나니까 본인 것만 받는 이 기득권들은 토호로 변해버렸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장 북한 실상을 제일 잘 알기도 하고 김일성 족속 붕괴 시 제일 많이 도망칠 수 있는 계층이 그 계층이에요. 김일성 족속에게는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주민 사이와 부대 끼면서 악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죄도 없는데 하라 그래서 했는데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했는데 김일성 족속은 기본 국가관리 시스템에 공공기관 시스템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원대로 다 먹여 살릴 수 없으면 국가 토지를 떼줘요. 북한 그 협동농장 소유의 농경지를 완전히 옥토들을 다 떼줘요. 그래서 북한에는 협동농장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최고의 핵심 힘 있는 모든 기관들이 자기 농장을 다 가지고 그 가족들은 농사꾼이나 같아요.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농사한 것만큼 자기는 남보다 더 먹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물을 국가가 가져가질 않아요. 자급자족하라고 떼준 거기 때문에 비료도 먼저 그 자들에게 가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기득권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북한 김일성 족속 체제가 300만의 아사, 수십만의 탈북, 정말 오늘까지도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견제해 있는 기본적인 이유가 이 시스템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손때 묻혀 키운 최측근의 간부들을 제거하는 것도 어찌 보면 권력의 힘이 있을 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일성 때는 원 없이 죽였어요. 김정일 때까지. 김정은은 지금 그것도 죽이기 힘든 상태예요. 마음대로 하기는 하는데 북한에는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기득권은 없으니까 일을 안 할 뿐이지 자기 뜻대로 일을 만들어 놓지 않는 게 김정은한테는 원 쉬운 거예요. 근데 얘를 제껴버리면 대타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키운 그 원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덕훈이라는 그 내각 총리를 그렇게 욕해놓고도 떼질 못해요. 없어요. 자기가 파악하고 같이 생사, 고라, 희노애락 같이 하면서 같이 자란 그 몇 명대 기득권이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없어요. 독재 국가가 저렇게 오래 가는 거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독재 체제에서 살면서 관습성으로 체제 시스템이 관습성으로 안겨준 그 공포가 서서히 자리 잡아서 모든 북한 주민들이 제2위 후천적 사회 성격으로 돼버렸어요. 이게 내가 이걸 하는 순간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김일성 때부터 충분한 공포를 심어줬기 때문에 그 지금 사람들은 정말 그 공포가 전 사회를 맹맥히 지배하기 때문에 오늘 김정은이가 저 마차를 타고 가는데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에 비하면 김정은이는 말하자면 사상 누각에 앉아있는 거나 같아요. 근데 이 사상 누각을 누가 불을 낼 수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김정은이 운명은 그저 24시간이면 결정나요. 다른 체제 같으면 뭐 보름 반년 서로 쌍방이 교전 뭐 그게 있겠는데 북한 체제는 다 김일성 족속의 충신 같아도 뒤를 딱 번져놓고 보면 다 억울하고 다 그 말하자면 불이익을 당하고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굴욕감을 안고 사는 주민사회예요. 그걸 김일성 족속이 만들어놨어요. 관습적인 그 반세기 이상 되는 그 공포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또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엘리트층은 독재 체제 내에서도 엘리트는 엘리트예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건 하나를 분석하는 것도 달라요. 북한 나름대로 인류대학을 나왔다는 뭐 종합대학이라든가 김책공대라든가 이런 중앙급 대학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원인이 자기가 그 말하자면 계급적 토대가 좋아서 아버지가 기득권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신임, 당과 수령이 주는 아버지 신임이 자식이 머리까지 흘러내려서 나도 또 저 사회의 골간이 되라고 그 대학에 보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북한 모든 중앙대학 가는 거는요, 공부 잘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첫째가 계급적 성분이에요. 그 계급적 성분은 자기 아버지 지위에 따라서 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수직으로 수평으로의 연계성 때문에 입을 다무고 살 뿐이에요. 내 하나가 입을 잘못 노리면 수직 수평이 없어져요. 그 공포가 60년대 북한 주민 사회는 다 본 거예요. 정파 제거 투쟁할 때 다 그때 사셨던 분들은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하나는 뭔가 김일성 족속이 우리 김일성의 머리는 정파놈들 때문에 휘어졌습니다 하면서 정파를 이잡듯이 때려잡은 기초 위에서 정파잡이를 한 그 모든 이유가 북한 전체 주민사회들은 이 정파가 김일성이 인민의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길을 반대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선전하다 나니까 정파가 있으면 그 길로 가는데 아주 파쟁이 일고 뒷다리 잡아당기고 정치권이 분주하고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될 일도 안 된다고 딱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정파는 잘 때려잡은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다 때려잡은 다음에 개인 세습 독재 체제로 나가면서 정파 때려잡고 그 나머지 그 기운으로 70년대를 넘겼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다 내려간 거예요. 북한 엘리트들 다 알아요. 네, 다 알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우리가 이 문제를 종합해 봅시다.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폭동 일으켰다. 폭동이라고 붙이면 그거 오욕하는 거예요. 소요를 일으켰다 이렇게 봅시다. 왜? 그 소요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폭동이라는 정치적 폭력적인 그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거는 북한 김일성 족속의 노동 인력을 외국에 팔아먹으면서 그 당사국의 기업가가 모든 그 노동자들이 노동력에 준해서 그 로임을 줄 거 아니에요. 이 로임이 북한 그 당사자 손에 직접 안 들어가요.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로임은 너희가 지령의 혁명 자금을 벌라고 크나큰 신임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너희 돈은 일단은 국가가 걷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 파견된 무리에 나와 있는 당조직 책임자, 비밀경찰 책임자들이 다 있거든요. 이것들이 월급을 받은 걸 노동 인력들에게 얼마를 너는 받고 너는 얼마를 받았다는 걸 알려를 안 주는 거예요. 알려 안 주고 꼭 필요한 정말 용돈 의미 생활비만 주는 거예요. 주머니 쌈짓돈만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명분을 어떻게 세웠는가? 너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너희가 앞으로 여기서 3년이면 3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너희 돈은 여태까지 국가가 다 먼저 걷어가서 못하는 돈은 너희가 북한에 귀국한 다음에 국가가 일시불로 준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는 북한 주민은 없어요. 이 분야의 사람들은 다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준다. 이렇게 선전을 한 거예요. 근데 먼저 교대에 들어간 노동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1년 전에 들어간 노동자 군복은 계속 교체하니까 소식이 나온 거예요. 인편으로. 우리는 1년이 되도록 그 돈을 한 푼도 못 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이 나오는 바람에 악이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악이 나다 나니까 왜 돈을 안 주나? 이게 수령의 뜻인가 네 뜻인가? 눈에 보이는 건 눈앞에 간부밖에 없는 거예요. 당 책임자 비밀경찰 잡아놓고 뭐 두드려 팼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죽었다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그 모든 노동자들 몽땅 북송시키라. 이렇게 됐는데 누가 막았는지 알아요? 그 기업가가 막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노동 인력을 받아가지고 3개월 동안 돈을 주면서 숙명공으로 길러놨는데 또 다시 들여가고 또 새 사람 내리면 기업가 돈만 나가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그러자면 너희가 내가 숙련비 이거 키우는데 든 돈을 너희가 다 변상하라. 그런 거예요.
중국도 어찌 보면 정치는 정치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나름 법이 있어요. 듣고 보니 이 상황이 정말 같은 독재국가지만 저건 아유 정말 야만적인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들여보내지 않고 중국법에 의해서 처리한다. 무마시킨 거예요. 그 노동자들이 나가서 복동이니 서연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모두 이 돈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파견된 국가에서 탈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이 나가서 뭐 폭동을 일으켰다는 건 이건 너무 과대 포장된 거고, 사람은 먹고 사는 게 첫째예요. 인유력사가 생겨서, 돈이라는 물건이 생겨서 지구촌의 인유력사의 최탑이 불평이 뭔지 알아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선상에서 그건 그 식대로 적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평양은 김일성 족속의 말에 의하면 조선혁명의 심장으로 되어 있고 김일성 족속을 직접 모시고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북한의 당군정 모든 최상위 기득권이 평양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행사가 또 많아요. 저 행사대국이니까. 그래서 김일성 족속은 필사적으로 평양시만은 식량 배급을 주는 거예요. 첫째, 아침 정상 출근, 정상 퇴근하면서 혁명의 수도를 지키라. 이 시스템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둘째, 그 많은 수령 신교과, 수령 찬양, 제도 선전의 모든 행사들이 동원시켜야 돼요. 배급 안 주면 동원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평양시가 지방 주민보다 잘 사는가? 이거는 평양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지방 주민들도 그렇게 평양시는 배급 주니까 우리보다 낫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평양에서 거의 30몇 년을 살았어요. 지방에 추방돼서 또 살았어요. 지방에 가보니까요, 평양 시민들만 석기처럼 앉아있을 뿐이지 더 편안합니다. 그는 배급 받아먹고 족쇄를 차고 앉아있는 것보다 숨이 다 나갑니다. 근데 평양에서 추방된 사람들은 적응하는 기간이 좀 오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살 것 같지만 점점 당신 명예 회복됐으다 하고 다시 올라오라니까 그날 밤 통지받은 날 밤에 죽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봐야 돼요? 가기 싫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방 주민들이 정말 열심히 살다가, 장사도 하며 열심히 살다가 간택이 돼서 평양 시민으로 올라간다. 3년도 못 견뎌요. 1년 있으면 평양 사람들 어떻게 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급을 못 준 만큼 북한은, 지방 주민들은 가장 원초적인 경쟁의 자유, 여행의 자유, 불법이지만은 생계형으로 그게 다 이제는 무마되는 지대가 대단하니까 꼴랑 식량 배급 하나 받고 조직생활 다 참가해야 돼, 세뇌 다 참가해야 돼, 모든 행사에 나가서 만세를 불러야 돼. 북한은 또 얼마나 기념일이 많아요. 눈만 뜨면 기념일이에요. 그럼 모든 거 단체로 끌려다녀야 돼.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주민들이 평양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평양은 안정되어 있을 것이다. 탈북민이 그렇게 말한다면 진짜 평양을 모르는 거예요. 평양 시민이 자기를 아주 이렇게 높이 보고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나, 얘는 평양도 모르는 거예요. 평양에서 평양 시민으로서 직업생활을 철저히 해본 사람들은 매일 아침 쥐가 떨리고 이가 갈리고, 평양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들이 없는지 알아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아파도 집에서 알지를 못한 게 평양 시민들이에요. 식량 받는 것만큼 장마당도 못 나가요. 아무것도 못해요. 너희가 목맹 개처럼 있으라고 우리가 식량을 주는 거다.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리고 식량, 그게 충족되는 줄 알아요? 전쟁미 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돈을 또 떼요. 무슨 쌀을 또 떼고, 인민군 지원, 그 밥값 내는 거 다 떼다 나면 나 김일성이는 하루에 받는 게 500g 조금 넘어요. 쌀. 그 외에 북한 주민들은 간식이 없어요. 그 식구 중에 밥을 중불나게 잘 먹는 놈이 있으면 나머지 3명은 하루 세끼 죽을 먹어야 돼요. 어디서 살 데도 없어요. 식량 배급 준 것만큼 평양 시민들이 앉아서 쌀 장사하면 잡혀가요. 장마당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개인들이 서로 쌀노이, 돈노이처럼 그렇게 하면 그게 비사회주의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추방됩니다. 이게 평양이에요. 그래서 평양 주민들이 정말 하루도 100번씩이나 더 소리 지르고 싶은 그 억울하고 그 진짜 빼죽박죽
생각도 못하는 그 기막힌 생활을 지방 주민들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 사람들은 그래도 배급을 주지 않는가. 가장 원초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배급 안 주지만 너희는 주지 않는가. 그게 얼마나 낙후한 사회예요. 그래서 평양시민은 모르기 때문에 부러워하고, 평양시민은 또 배급제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지방에 식량 배급이 없다 나니까, 지방에 어떤 인맥도 없다 나니까 저 서바이벌에 가서 어떻게 내가 견디겠는가. 이것 때문에 서로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 식량 배급제도 뭘 평양에서 잘못하면 지방에 추방하고 일관하게 시행해온 저 김일성 주석이 한 정치 행위 때문에 북한은 정말 지독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되고 정리되어 나가는 길에서 분명히 밟고 넘어가야 할 가장 오목한 중오심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평양 대 지방의 중오심이에요. 이걸 반드시 넘겨야 돼요. 이거 김일성 주석이 만들어놨어요. 평양을 특별시로 해놓고 잘못하면 쫓아내고 밑에서 잘하면 간택되어 올려가고, 오도 가도 평양시리 여행하는 것도 철저히 20계단 올라야 가는 그런 것처럼 철저히 그 차단하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면 평양 사람들 얼마나 중호하는지 몰라요. 평양 사람들은 지방 사람들 중호까지는 안 해요. 식량 배급 없이 어떻게 사나, 이 걱정일 뿐이지. 그러나 지방 사람들은 무조건 평양에서 쫓겨내려온 사람을 얼마나 중호하는지 몰라요. 나 그거 꼭 오스란히 험팍 쓰고 김책에 내려서 살다가 탈북한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김정은 건강 이상설, 그놈도 죽겠지요 언젠가는. 건강 이상설은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김정은이는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건강 이상설로 죽을 확률보다 기타의 인공적 방법으로 제거될 가능성이 지금 거의 70~70%예요. 북한 내부의 작용에 의해서든 외부의 간단한 작용에 의해서든 그것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거의 죄까지 험박 뒤집어 쓰고 갈 확률이 높지, 자연 생장적으로 건강 때문에 죽을 확률은 나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정은이가 굉장히 외로운 것 같아요. 늘 얼굴이 뻘개서 나온다는 거는 분명히 술 먹고 나오는 거예요. 술 먹고. 외롭죠. 저놈은. 독재란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어떤 야망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어떤 무리를 가지고, 추종 세력을 가지고 악착같이 온갖 열정을 다 발휘해서 끝까지 올라가죠. 올라가서 독재자가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우선 자기를 받들어 왔던 측근들부터 철저히 다시 검토해야 돼요. 이건 충실해도 믿음직스럽지 않고 불충해도 이건 믿음직스럽지 않는 거예요. 어떤 독재자도 개국 공신들이 자기한테 끝까지 충성하리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일수록 주변 감시 시스템 이걸 다 해야 돼요. 비밀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해요. 이런 모든 걸 갖고 또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 독재 야망이 비상식이고 비정상일수록 그 야망이 그 독재자 이하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다 피해를 주는 거예요. 알고 동원되든 모르고 동원되든 결국은 그 횟수가 늘어갈수록 그 모든 피폐가 적나라하게 나타날수록 제일 위에서부터 딴 생각을 품어요. 환경만 조성되면, 상황만 조성되면, 정세만 흔들거리면 항상 이런 생각을 딱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올라가서 저게 자기 동창 하나도 없이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기껏 옆에 있다는 건 여자들밖에 없어요. 여자가 자기를 배신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여자 천시주의가 만땅이니까. 김일성 족속은 뭐죠? 일반적으로 보면 독재는 올라갈 때까지가 문제인 게 아니라 올라가서부터 세습을 유지할 때부터는 사회학, 정치학 모든 정말 사악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다 해야 자기가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놈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술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 울어 티가가면 제 흥분에 못 이겨서. 저런 독재자 봤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 우는 거하고 연결시켜 봅시다. 술을 먹지 않고 얘가 정상적인 인성을 가졌다면, 이성이 있다면 왜 딸 자식을 끌고 나와요? 딸 데리고 나오는 거는 술 먹고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국가 독재자도 그 포레이드 그 광장에서 연설하고 대에서 연설하면 운다는 거는 장례식도 아니고, 이거는 얘가 술 먹고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감정이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나 그거 보면
속담이 생각나요. 쭉정이 밤송이 3년 매달려 있다고. 그러나 꼭 털리우게 돼 있어요. 쭉정이 밤송이는. 저 3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김일성이 털을 닫고 김정일이 디테일을 전 그 독재 마차를 타고 왔는데 바퀴도 이제 다 골았어요. 너덜너덜해요. 그런데도 끌고 가요. 형태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조금 더 나간다면, 그리고 세상에는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저건 감히 내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옵션이 많아요. 북한 무너지는 데는, 김일성 족속 정권이 무너지는 데는. 그 모든 데서 북한 내부에서 어떤 작용위에서 그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그렇고, 외부의 작용위에서 그게 수행되는 경우도 명분이 분명한 거예요. 북한 김일성 족속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거기서 직접된 모든 범죄 행위들, 대량 살상무기 행복이 다 들어가요. 이 모든 범죄 때문에 그 정리를 해야 돼요. 북한 내부에서 만약에 어떤 다른 기득권에 의해서 정리된다 해도 저 김정은을 하나 제거했다고 해서 저 체제를 세우질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땅밖에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이러자면 얘들은 분명히 정말 확신을 가지고 세계화의 길로 첫걸음을 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자유의지, 건전한 국가 건설 의지, 정상적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제일 처음에 어디서 증명해야 되는지 알아요? 국제사회가 40년째 주문한 핵사찰이에요. 그것부터 받아야 돼요. 모든 대량 살상 무기 정말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파괴한다는 이 대의명분에 제일 먼저 응하고 적극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살고 북한도 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김정은이만, 김일성 족속만 여태까지 악착같이 막고 피하고 어거지쓰며 왔지만은 김일성 족속이 없어진 다음에도 누구도 거기에 목숨을 맬 일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핵사찰부터 받아야 돼요. 모든 걸 받을 때는 정말 피해 당사국이 주축이 돼야 돼요. 얘들이 항상 주족이라고 떠들고 상대를 꼬박꼬박 지적하면서 미국 때문에, 대한민국 때문에, 일본 때문에 이렇게 늘 간판을 딱 달고 했기 때문에 이 피해 당사국들이 주축이 돼야 돼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없어보러 참가할 수는 있어요.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제거하고 이거 한 데서는 이 모든 데 대한 확실하게 제거됐다는 사실, 그 결과는 한미일이 도장을 누를 때만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북한은요 더 이상 공산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전체주의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길이 딱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김일성 족속이 여태까지 어거지쓰며 왔지만은 김일성 족속 체제가 북한 내부에서 어떻게 정리된다 해도 북한의 그 이후에 진짜 김일성 족속 때문에 벌어진 이 모든 악을 이제는 걷어내자, 인민만을 살리자, 이 생각을 한 기득권이 그 대타로 나온다면 얘네가 갈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중국, 러시아한테 절대로 손을 안 냅니다. 그거 확실해요. 자유의식에 손 내밀지 않으면 너희는 길이 없다는 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북한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중국은 체코가 석자예요. 공산 중국이지만은 중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놓고 볼 때 공산 중국은 한반도가 빨리 대한민국화 되는 게 중국에는 더 이득이에요. 그 경제 개발의 측면에서 놓고 볼 때도 동북 삼성이 살아나요. 중국이라는 저 썩은 밤송이 같은 게 지금 떡 끼어 앉아가지고 그 제 육로로 갈 것도 돌아다녀. 그리고 북한 김일성 족속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공산 중국이 북한 재건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 기초자재들을 뭐 태평양 건너 실어오겠어요? 중국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쪽이 활기를 띠는데 중국이 개입하겠는가 못하겠는가? 이 문제예요. 중국은 명분이 없어요. 현대적인 기준으로 봅시다. 모든 나라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그 유관국들이 어떤 명분을 가져요? 첫째, 자국민 보호로 들어가요. 군사적 개입이 첫째가 자국민 보호인데 북한에는 화교 마을이 없어요. 북한 인구수에서 화교는 잡히지도 않아요. 온 세상에 그 흔하디 흔한 차이나타워가 하나도 없는 게 북한이에요. 이렇게 놓고 볼 때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이거는 도덕적인 명분이고 정치적 외교적 명분인데 이걸 우선은 못 가져가요. 두 번째, 북한의 모든 악행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벌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위해서 동방초소를 지키느라고 했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 자유세계예요.
핵이건 미사일이든 중국 러시아 때문에 위험수단을 안 만들었다는데 무슨 명분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리고 군사적 관계에서 봅시다. 북한에는 중국 군대가 한 놈도 없어요. 대사관에 나 있는 군사 무관은 있을지 몰라도 전투 인원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북한 땅에 중국 군사기지가 없어요. 러시아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것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도 성립이 안 돼요. 경제적으로 봅시다. 북한 경제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경제가 얽힌 게 없어요. 밀수밖에. 밀수는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병 합작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중국이 북한 땅에 투자해서 공동으로 창출해서 뭐 무역에 손해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利益 보호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도 명분이 없는 거예요. 자기 돈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도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보는 중국의 지정학적 급동지역에 대한 위치는 북한이나 한반도를 다 중국의 한계 성으로 만든 것도 이거 안심치 않아요. 일본까지도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야 온전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하나 들어온다. 대한민국이 딱 있어요. 거기는 일본이 또 환을 딱 두르고 있어요. 이거 지정학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걸 가졌다고 해서 거기서 대양 무역할 일도 없어요. 수로가 없어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중국은 북한이 저렇게 앉아서 산들을 악착같이 버치고 이선이 너희가 버치는데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 그저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걸 놓고 볼 때 공산중국은 늘 대한민국 쪽을 향해서도 그렇고 북한 쪽을 향해서도 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북한 만나서도 지지한다 그러고 적보도 없는 통일을, 대한민국을 만나서도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없어지는 게 지금에 와서는 더 득인 거예요. 근데 저놈이 악착같이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그저 놔두는 거예요. 왜? 더 급한 게 남쪽이기 때문에. 필리핀이요, 대만이요, 이게 태평양상의 모든 섬들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 무역로가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중국은 그걸 장악하려고 하고 기타 반중 국가들은 몽땅 거기서 중국을 밀어내려고 해요. 공동으로 쓰든지 너희는 독점 못한다 그거예요. 이게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볼 때 그래도 중국이 뭐 이렇게 또 달려든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신생 정부는 인류 역사의 기존 현존 존재했던 모든 상식과 법규범 총동원해서 막아야 돼요. 그러라고 유엔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중국이 이렇게 걱정할 건 없어요. 우리는 상식과 기준이라는 당당한 법이 있어요. 앞에서 말한 그게 쭉 있고 총동원해서 막아야 돼요. 반말년 동안 그렇게 중국 옆에 붙어 있으면서 내 동난이 그렇게 많아서도 한반도가 중국의 식민지 됐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놓고 볼 때 그 후에답게 그 현 시대에 와서 그따위 짓 하는 건 더 용서 못하지. 그렇게 대중국 관계를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반야 답이 안 나와요. 나는 대한민국에 처음 귀신에서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고요. 김일성 적석은 정말 진실하게 말하면 미국까지도 경계를 안 해요. 영토야역이 없다 그래요. 오직 자기네 대남 무력 적화통일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철천히 원수로 만들어 놨을 뿐이지. 그러나 김일성 적석은 늘 입만 벌리면 말이에요. 중국의 팽창주의 야욕, 대국주의 본성 늘 경계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통일은 필연코 됩니다. 지금 그 45년 2차 대전 이후에 그 어떤 정치적인 지형도 이젠 국경이 없어졌잖아요. 내 집에 앉아서 핸드폰 하나로 온 세상을 다 봐요. 필요하다면 다 연락을 가져요. 다 주고받아요. 장벽이 진짜 없어졌어요. 몸은 내가 물리적으로는 앉아있지만은 이런 세계에서 이 모든 데 대해서 어느 나라건 정치에 대한 트렌드도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정치에서의 종교, 인류의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유예요. 그래서 분명히 통일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체제 대립 때문에 그 자유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북한 지역에서는 독재가 내려오질 못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북한은 이렇게 된 이상 저 악의적인 체제, 한반도 경계를 벗어나서 무기 밀매, 위패 범죄, 마약 밀매, 가짜 외국 상품, 그 다음에 이젠 해킹, 외국인 납치, 한 국가가 정치 정책으로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한 거는 북한이 유일무이해요. 이런 조건에서 북한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자유 국민이
그 어떤 자유를 위해서라도 기원이 없는 선천적 권리라고 한 이 자유를 위해서 북한은 정리해야 돼요. 정리돼야 되며 정리될 것이에요. 그래서 통일, 자유, 통일 딱 붙이세요. 자유 위에는 어떤 것도 놓으면 안 돼요. 자유, 통일이 안 되면 죽는 게 나아요. 오늘날 김정은이 지금 정말 난 엊그제 노동신문 본사 정치보도반 뉴스를 보고 너무 속으로 엄반 히물히물 웃었어요. 저놈이 정말 급하구나. 무슨 김정일 무슨 군정대학에 가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본대학의 학생들을 김정일에 절대 충성하고 절대 복종하는 그 기풍이 최고의 윤리가 되게 키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 학생들 앞에 가서 대학에 가서 그런 말을 하고 앉아있겠어요. 저놈이 이제는 죽음에 대한 그 행사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딱 생각해요. 그래서 죽을 권리, 살 권리는 자기만 내린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또 죽지 않는다고 죽음이라는 개념에서 자기는 빠져 있어요. 북한 같은 독재자. 그래서 죽은 김일성, 김정일을 향해서도 용생론을 부르짖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이 가볍게 여기고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늘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독살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검토해요. 그리고 수령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거기에 절대 충성, 절대 복종이 그게 산 목숨이요. 한 개인에 대해서 이걸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죽을 땐 더 많은 순장 국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죽겠다고 바라 그래요. 다 같이 죽자. 그래서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고 인민도 없다는 노래를 저렇게 지어내고 전체 인민을 세뇌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부터 북한은 원래 북한 체제는 지구촌에 나와서는 안 됐을 체제였어요. 그거를 소련과 중국이 2차 대전이란 대동란 기간에 거저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는 없애야 돼요. 우리가 8.15 해방 전에 한반도가 식민지였지만은 그 체제 대립은 없었잖아요. 식민지였지만은 통일국가로서 식민지였어요. 그때 사셨던 분들, 8.15 해방 직후 갈라져서 6.25까지 겪고 60년대를 겪은 사람들은 통일을 염원해요. 겪었기 때문에. 분열이 주는 슬픔과 아픔과 그 혈육의 두동강난, 역사가 두동강난 거기에 대한 체험이 뼈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세대 사람들은 절대 통일을 반대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자라난 세대들이 냉전 체제 분열이 너무 고착화되고 반세기 이상 오다나니까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우선 북한을 몰라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덮어놓고 통일을 반대하면 통일의 환희를 생각하기보다 자유통일을 해서 어떤 기존의 어떤 질서라든가 생활 패턴이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그러나 그것 역시 숙명이라면 다 감당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통일은 큰 걸 주문 줬지. 자유통일일 경우 이 한반도의 백이 민족 자유 대한민국이 나가는 길에서 선물이면 선물이지 절대 그거 말하자면 애기 아니에요. 글쎄 좀 피곤하지요. 소란하지요. 앞을 모르겠어. 북한은 재건한데 이 모든 데 분주하지만 그렇게 또 새로운 환경에서 정리돼 나가면서 남북이 똑같이 통일로 나가는 길에 맞는 어떤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창출되겠어요. 그러나 지금 걱정해도 피할 수 없는 일은 그저 대비하는 게 나아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은 최선을 다해서 이겨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피할 수 없는 통일인 경우는 마인드를 준비하고 이왕 온 이상 온다는 걸 대비하고 그래도 통일시로 대한민국에 우리가 다 건설해줘야 돼. 천지라는 이 정말 위대한 힘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개개인이 감히 그 뜻을 몰라요. 통일이 자유통일이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동북 삼성의 시장이 열려요. 거기는 중국으로 대륙을 놓고 볼 때는 전혀 지나갔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시비리, 몽골 몽땅 빙빙 돌아갈 것도 없어요. 그게 이 모든 경제적인 세계 경제 지형을 놓고 볼 때 정말 예비가 많은 지대들이에요. 그런 과정에 창출해 나가며 자유도 전파하고 평화도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인드예요. 내가 이렇게 작아도 그림을 좀 크게 그려요. 이해해 주세요. 피하지 못할 바에는 마인드를 크게 가지고 이거 놓치면 이거라도 걷어지는 방향에서 나가야죠. 나는 정책 담당 기자로서 김일성 족속이 하다라는 무기개발 명령,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요구, 방향 이거는 원문은 다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잘 됐냐, 못 됐냐, 성공했나, 실패했나 그 자료를 다 본 거예요. 그게 내일이에요. 내가 그놈의 군수공장 굴까지 들어가고 다 본다는 거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내가 있을 때 당중앙위원회 군수담당 비서였던 전병호도 그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문서를 다 보는 거예요. 무기개발 분야의 모든 문서는 절대 비밀입니다. 그래서 국방과학부문에 있는 우리 출판사, 내가 다녔던 출판사는 국방과학원, 이경제위원회라는 산업체, 군수연합체, 그 다음에 용변핵연구소라는 그 세 개를 다 봤어요.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 간부들 사상 교양하는 게 우리 출판사 내가 다녔던 정책부서의 의무예요. 그러다 나니까 이게 또 의무도 공동 의무가 있고 어떤 파트별 의무가 또 있는 거예요. 핵무기 개발팀에 따로 또 글을 써야 돼요. 비밀 보장 때문에 범일반적인 선동문은 선동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생화학무기 개발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팀, 위성 개발팀, 이거는 또 비밀이 또 있기 때문에 비밀 글을 또 써야 돼요. 내 출판사에 기자가 종업원까지 합해서 다 300명이었는데 내가 다녔던 출판사에서도 출판사 당비서나 사장 주필도 그런 비밀에 접근 못해요. 나는 글 쓰는 실무가였기 때문에 접근한 거예요. 북한은 문서대국이에요. 문서 갖고 다 움직이고 문서를 통해서 선전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상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세뇌하기 위해서 그 문서를 1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김일성 적성 매일 내려보내요. 그거를 당신만은 봐야 된다 해서 일개 기자인데도 억지로 봤어요. 왜? 그 글을 가장 정확하게 빠르게 쓸 수 있는 준비된 기자가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난 북한에서 잠도 마음대로 못 잤어요. 다른 사람들 많이 하지만은 북한의 모든 선전선동은 시간과 분초를 다퉈요. 지시 내려와요. 이런 생화학무기 관련 그 분야 당원들 교양하는 거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까지 완료하라. 이렇게 내려와요. 명령이에요. 그것도. 내가 소갈 때 말 갈 때 다 끌려다녔어요. 난 못 써본 글이 없어요. 북한에서 이 분야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김정은 시대에 와서 김정은이가 군수공장이요, 북한군이요, 무슨 다니면서 한 말들 있죠. 김일성 때부터 쫙 연결해봐요. 나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패턴을 아는 거예요. 원리를. 북한을 정확히 알면 북한처럼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것도 드물어요. 저 고인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김정일이가 어디 가서 무슨 말 했다면 김일성 때부터 그 라인을 꿰요. 그럼 답이 나와요. 아, 이게 되고 이건 안 됐다는 뜻이로구나. 그 전에 김정일 때에 비하면 어느 만큼 후퇴했다는 게 내 눈엔 훤히 보여요. 김일성 족속의 내피셜이 국가의 모든 그 정말 정치, 경제, 문화, 주민들의 삶까지도 쥐락펴락하는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북한은 다 아는 거예요. 김일성 족속이 김정일이가 1980년대 초에 70년대 말까지 구소련이나 중국이 북한에 대한 그 군수물자의 원료자재 반출을 싹 금지해버렸어요. 개혁개방으로 나가야 되는데 얘네는 지원해서 힘길러 놓으면 전쟁 준비를 하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북한 김일성 족속 따위 때문에 주한미군이 딱 들어와 있는 한미동맹에 있는 한반도에 문제가 터지면 전에도 시끄러우니까 지원을 끄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80년대 초에 김정일이가 그런 지시를 내렸어요. 제일 비용이 적게 들고 제일 빨리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핵무기와 맞먹는 위력을 내는 생화학 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돼서 내가 알기는 80년대 초에 그 지시를 난 분명히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들어간 거예요. 생화학 무기를 그때는 양산을 목적으로 달려들은 거예요. 돈이 적게 든다니까. 생화학 무기 생산에 돈이 적게 든다니까. 근데 이게 대한민국은 모를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북한이 큰 코 다칠 뻔했어요. 그렇게 해서 쭉 했는데 북한의 생화학 무기는 원료가 없어요. 북한 전역의 농업 비료 공장들이 불가동을 해야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이 생화학 무기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장들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생화학 무기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전쟁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하려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원료가 없어요. 그 생화학 무기 원료는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끝이 아니에요. 다 유통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북한 생화학 무기는 그걸로 제껴버리면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내가 이 지시문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도 이 사건 때문이에요. 비용이 적게 들고 이걸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소위 문건이 김정일이 지시문이 유출됐던 적이 있어요. 유출됐던 적이. 그래서 나도 그 문건이 접근했기 때문에 그 문건이 접근했던 모든 사람은 깨끗이 조사를 받았댔어요. 그때 결국 그 범죄자는 찾아냈지만은 그것도 얼떨결에 그렇게 됐죠. 북한 내에서 어떤 사람이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잘못 관리하다 나니까 다른 데 갔다가 그것도 저 청년에서 온 행사성원이 그걸 몰래 찍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져다가 일본 언론에 팔아먹은 거예요. 굉장했어요. 일본은 이거 떠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국방과학은 난리 났댔어요. 그런 일도 있었다니까. 북한도 그 사고가 많은 나라예요. 92년도가 93년도에는 이란의 그 미사일 과학자들 공동연구 들어왔다가 고려 호텔에서 협정 체결하고서 통역으로 동원됐던 국방과학은 아랍어 하는 통역사가 그 문건을 또 잊어먹은 거예요. 가방 두고 나서 돌아가다가. 그 가방이 멋있으니까 외화가 들어있는가 해서 훔쳐간 거예요. 경계령까지 내렸댔어요. 그 찾아내라고. 북한도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철저한 것 같아도. 북한은 그런 사고도 많거니와 너무 낙후하기 때문에 무기 시험 중에 출퇴근 중에 과학자들 사고가 그렇게 많아요. 국방과학자들. 과학자들 사고가 그렇게 많은데 북한군 사고는 사고도 아니에요. 북한은 한 번 종합훈련했다면 3, 40명, 100명 이상 사고 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북한은 사고와 함께 여기까지 온 역사예요. 대중을 무리하게 무모하게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동원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사고가 많은 거예요. 그 수령의 혁명정 사고, 수령이 준 목숨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고 당했어도 그 어떤 그 가족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 표창장 하나 주면 끝나요. 먹지도 못하는 거. 그게 북한이에요. 별의별 사고가 다 일어나요. 국방과학원 사고 들으면 그것도 나라야 이런 말 절로 나와요. 내가 그래서 국방과학원 기자로 하면서 마지막엔 추도사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내가 동문대에서 쓴 추도사만 한 6, 7건데요. 과학자들이 과학연구 도중에 사고 당하면 당중하면에 위로문을 보내요. 그 추도사를 동문대 내가 계속 썼기 때문에 그 사고를 다 알죠. 별의별 거 다 봤어요. 얼마나 쪼잔한 족속인지 저 구성어둠의 8호 제강소라고 군수부문에 제강소가 하나 있는데 그 제강소가 80년대 말에 스웨덴에서 폐기하는 공장을 들여갔어요. 근데 너무 오래 쓰다 나니까 모든 설비에 대한 설명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 과학자, 스웨덴 기술자가 그 롤을 다뤘던 기술자 3명이 북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8호 제강소에 가서 그 롤을 설치하는 코치를 했는데 한번 90년대 초에 당 구중호법에 들어가니까 비속음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왜 도대체 그러나 김정일이가 오늘 새벽에 친전을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전 집행회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전 내용이 뭐였는지 알아요? 바로 제강소에 나와 있는 스웨덴 기술자 3명에게 매일 코코아 석잔, 커피 석잔, 서양 장기 한쪽을 보장하도록 하시오. 김정일. 거기에 대한 위안을 당자금에서 낸다는 거. 이렇게 돼 있더라고. 한개 국가 지도자가 그런 거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김일성 족속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수준이 이렇다 나니까 나라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권력욕 하나로. 그건 그렇다고 포만 봐도 북한이 전쟁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가장 그치를 답이 나와요. 파철덩어리예요. 북한의 모든 포는 자동을 전혀 못해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시야를 보고 다 조준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낙후하기 때문에 김일성까지도 이것만은 죽으나 사나 해야 된다 해가지고 1980년대 초 그 전성기예요. 그때 111호 과제라는 걸 군사위원회 명령, 수령의 명령으로 내려보낸 적이 있어요. 그게 제점은 뭔가 모든 포무기 자동 자행화를 실행한다. 이것 없으면 우리가 전쟁을 남조선 해방 전쟁을 개시해도 전진하는 인민군 유생역량을 보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해야 된다. 그때부터 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은 아직도 못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주체의 포병 전략이 뭔지 알아요? 그게 불가능하다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고사 무기들을 사정거리에 따라 톱날식으로 배치해가지고 이거 다 입체적으로 포무기를 배치해가지고 장벽 사격을 한다는 거예요. 적 비행기가 들어오면 하늘의 한 공간을 맡아가지고 각 부대가 이거 모르면 북한 포병이 아니에요. 이게 주체 포병 전략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효율상 놓고 볼 때. 포를 탄을 보고 못해요. 일단은 내가 이래봬도 종합대학 졸업생으로서 북한군 예비역 중위입니다. 종합대학 졸업하면 무조건 그걸 넘겨줘요. 현역 군사훈련도 하기 때문에. 군사상학 가서 그거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 장벽 사격에 그려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화력부관이 말하더라고요. 저렇게 하려면이지. 한 개의 중대가 포를 쏘면 두 개의 중대가 포탄을 날라야 돼. 포탄 또 저거 생산 포장 못해. 그때 벌써 그 화력부관은 알고 있은 거예요. 탄으로 장벽 쌓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오늘날까지 그 역부족이니까 자행 자동화 죽으나 사나 해야 하는 혁명의 의무라 그랬어요. 내가 최근에 김정은이가 포병 훈련이나 탱크 훈련 그 나온 포무기 자료 다 봤거든요.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못한다. 밭철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60년대까지 어찌 보면 70년대까지 한 도발은 나름의 전쟁 능력을 자신하고 한 거예요. 과시하고 이렇게 찔러보다가 가능하면 쳐들어간다 그거예요. 전쟁 능력을 자기 나름대로 구비하고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그때는 소련 중국 사이지 진영이 있었어요. 그러다 나니까 유엔 무대에서 북한이 남조선을 침범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까지 올라가도 두 나라가 방패를 쏘줄 수 있는 거예요. 상임이사국들하니까 이런 대외적인 배경도 있고 북한 내에서 그때는 올인하다 나니까 북한은 모든 경제를 놓고 볼 때 군수 민수가 5대5였던 시절이 그때예요. 지금은 다 파괴돼서 1미천을 빡 긁어서 우선 군수를 보장하고 나머지를 하다 나니까 북한은 어떤 자국민을 위한 필수품, 소비품, 향약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판문점 독기 사건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름 자신감이 있었다고 봅시다.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거는 이젠 우린 전면전쟁을 못한다. 이건 김일성 적성이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그 다음 90년대 붕괴 위기에 본격적으로 내몰릴 때의 도발한 것은 자기네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해가지고 뜯어먹으려고 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본질은 그 하나예요. 거기에 우리 민족끼리 타이틀을 쓰고 뭐 협력 뭐 이걸 다 쓴 거예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적은 인원이 가장 피해를 줄 수 있는 비용이 안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방식으로 딱 탄 거예요. 모든 독재자가 코너에 몰리면 쓸 수 있는 카드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김일성 적석도 응당 그걸 쓴 거예요. 그 모든 그때부터의 도발은 대한민국을 굴복시키고 근거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러내가지고 갈취하려는 목적이었어요. 그 모든 그 목적이 분명해진 거는 대한민국과 정상회담 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김일성 적석이 강행한 모든 작태가 여실히 보여졌어요. 그렇게 보면 돼요. 전쟁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간 거예요. 갈취라도 하자. 우선 내 배가 고프다 해가지고. 요새는 과시할 힘도 없어졌어요. 김정은이 채통하고 입만 있어요. 지금 북한 땅은. 북한의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놈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전에는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 그거예요. 도발은요 어떤 의미에서 지구촌 어느 나라나 어느 개인이나 언제든지 어디에서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배 타고 저 갔다가 해적한테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 안이나 국경 밖에나 도발은 그 누구나 다 대비하고 있는 문제인데 오늘 북한은 도발 능력이 없지만은 도발까지도 불사하는 그 모든 그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김일성 적성의 야망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그것도 국력이 받쳐져야 하는 거예요. 도발의 빈도가 그저 정말 쭉쭉쭉쭉쭉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뭐 내가 60년대 70년대는 뭐 한 해도 수차례 도발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 중동까지 쫓아가서 칼기 테러해버렸잖아요. 아웅산 미얀마까지 쫓아가서 해버렸잖아요. 그것도 밥술 그때 하는 거요. 거지가 빌어듯이 연치 않는데 폭력지상주의자답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북한에 대해서는 모르긴 하지만 동포로 본다는 그걸 이용한 거고 공갈이에요. 다 공갈.
머니인사이드에서 또 불러줘서 나왔는데 일단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평양만사도 방문해 주시는데 이번에도 성의껏 답변을 드렸으니까 많이 머니인사이드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